한번 정보 처리해 볼게요. 채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채권 다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녹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녹색은요. 개념 및 시험 범위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잘 들어. 일단 중등에서 채권 개념은 다 다뤄요. 요즘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할인율 개념으로 채권의 가격 결정을 하고, 다시 채권 가격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 첫 번째, 채권이라는 건 쉽게 빚 증서야. 그러니까 얼마가 원금 빚이냐야. 그걸 액면 금액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어서 쓰시면 되거든. 제가 칠판에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 중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내년 수능 대비로는 제가 이렇게 올해 수능 대비를 간략하게 적어드릴 거고, 내후년 또는 내년 수능 대비를 찾는 친구들은 커리큘럼 따라오셔야 돼요. 자, 채권의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일단 채권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 채권 쉽게 하면 빚 증서, 빚 증서. 자, 그럼 빚 증서니까 내가 대출을 했고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원금이 있겠죠. 그 원금을 액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돈을 빌렸으니까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겠죠. 액면 이자율 또는 이자율과 동의하는 금리야. 액면 금리.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빌려주냐. 이게 만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당연히 액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채권 가격이 비싸겠죠. 1조짜리 채권이 있고 100억짜리 채권이 있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1조짜리가 비싼 게 원칙이야. 그런데 금리를 얼마 줄 거냐도 당연히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게 오래 남았냐 짧게 남았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왜? 오래 남으면 오래 남을수록 뭔가 변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변동폭이 커지는 거야. 그럼 변동폭이 커진 만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미 이거는 다뤄진 거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자, 첫 번째, 액면금이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야, 이자율이야. 자, 이걸 좀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미리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시장의 금리가 싸졌다고 해볼게. 시장의 금리가 싸졌으면요,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싸졌으니까 금리를 덜 줘도 채권을 사겠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 금리가 싸져. 시중금리가, 시장금리가 싸지면요, 자, 금리를 덜 줘도 채권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어? 그럼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금리와 채권 가치는 역으로 가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 이해시키려면 최소한 한 지문에서 3분의 1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EBS 기출 엮어서 볼 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분명히 이 내용과 나중에 엮일 거예요. 그 전에 이쪽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 지문 자체가 처리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게. 자, 다시 봐. 그래서 자, 채권이라는 거는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이미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줄,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야. 그럼 이자를 줘야죠. 5년 동안 빌렸으면 5년 뒤에 원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 채무 증서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팅되는 거는, 그래서 채권은 어떻게 돼? 시장에서 거래가 돼.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상품과 재화의 거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채권 시장 같은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요. 제가 넘버링을 할게. 그래서 첫 번째, 채권 시장은 발행 시장이 있고, 두 번째, 유통 시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넘버링을 했어요. 자, 다시 1, 발행 시장이야. 발행 시장이야. 2, 유통 시장이야. 유통 시장이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다는지 봐야 되는데, 도매냐 소매냐 같은 것으로는 설명이 되진 않아. 충분한 정보로 저는 그냥 넘길 거야. 근데 굳이 연결져 보면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이다. 아마 그럼 발행 시장이 도매, 소매 시장이 유통 시장일 것 같은데 정보는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일단락이 자꾸 다른 정보에 오르면 어차피 처리가 안 된다니까. 일단락 정보는 그냥 채권 시장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눠서 거래가 된다. 다시, 채권의 거래의 시장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뉘어서 거래가 된다. 일단락 주제는 여기서 끝난 거야. 됐어? 이런 느낌을 안 잡으면 아예 이해가 안 되고 안 풀린다니까. 세부적인 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어차피 실전 처리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제 구조만 잡고 가는 인연수로 가야 돼. 계속해서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한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 넘버 1, 넘버 2. 자,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해 물량 확보한 뒤 이를 유통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 그 다음에 유통은 일반 투자자 대상. 그러면 약간 특징이 하나 나온 것 같거든. 그래서 전 여기다가 특징으로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위계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색 또는 주황색을 써드릴게요. 주황색으로 쓸게. 자, 발행 시장은 뭐라고요? 대규모 거래가 되나 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처럼 대형 투자자들이 대규모 거래가 되나 봐. 일반 투자자들은요, 소규모 거래가 되나 봐. 아, 그래서 비율을 뭐라고 한 거야? 소매 시장. 그래서 뭐라고 비유한 거야? 도매 시장.
여러분이 도매 거래를 하면 좀 더 싼 가격에 대량으로 물건을 사는 거잖아. 그렇게 특징적인 것들만 비교를 했고, 그럼 봐. 1달러의 수많은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정보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럼 1달러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채권 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특수하게 채권을 발행할 때 거래되는 시장과 발행 이후에 서로 사고 파는 유통 시장에서 두 가지로 거래가 되는구나. 끝. 됐어? 이 느낌 아니면 어차피 처리 못해. 딱 이 느낌이야. 그 느낌을 하려면 여기서 이미 처리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처럼 개념학습이나 선행학습이 이미 돼 있어야 돼. 선수학습이 이미 돼 있어야 돼. 자, 계속해서 2달러 가볼게요. 채권 발행 시장 계속 그래 주제 이어지는 거 보일 겁니다. 거래를 할 건데 어떻게 하겠대?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을 하겠대. 자, 그럼 봐, 여러분. 발행 시장이잖아요. 넘버 원 발행 시장이야. 넘버 원에 사모 발행이 있고 공모 발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 따라오시면 넘버링을 나눠서 이렇게 1에서도 1-1, 1-2로. 자, 그럼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한 거냐?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성적이 급상승하는 지점들이 크게 3번 있었어요. 재밌네. 처음에는요. 80대 20, 상위 20% 안에 드는 지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상위 20%에서 8대 2 하면은 16%대 상위 4%잖아. 상위 4% 안에 드는 지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상위 4% 가지고도 8대 1 하면 어떻게 되니? 3.2대 0.8 지점이 오잖아요. 여기로 한번 올랐던 적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한 번 더 있네. 여기서도 88에 826, 0.16%로 올라갔던 시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런데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시험 쳐서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벽을 느꼈고, 그때 한번 벽을 주변 친구들 도움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한계가 보여서 자퇴하고 대성학원 들어갔어요. 대성학원 들어가서 잘 들어. 1등급에서도 100분이 99를 찍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줄게. 바로 이거야. 그 시절에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는 과목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탐구 과목 선생님들이 진짜 초 에이스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특히 사탐 선택하는 애들이 워낙 문과 도리들이잖아. 문송하다 보니까 그냥 외우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강에서 유명 선생님들이 다 그냥 암기 머신들이야. 근데 옛날에는 진짜 설명 머신들이야. 그래서 그 선생님들 수업 듣고 나면은 대가리가 좋아지는 느낌이었어. 오히려 국영수보다. 특히 제가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이런 식으로 위기체계를 딱 선생님이 잡아주시고 필기하는 과정에서 내 손으로 써보고요. 내 손으로 교과서 읽고 교재 읽고 단권하고, 또는 내 손으로 백지 복습하고, 내 손으로 백지에다가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또는 수업에 들은 걸 인출하는 그 과정에서 정보를 재조직하고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구조화 그려보라는 게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국어를 하기 싫으면 그게 수학을 하든 탐구를 하든 뭐로든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과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면 그걸 선생님이 대신해 주게 돼. 노트 필기를 수업 오답 정리를 선생님이 대신하게 되면 생각 좀 해봐. 니네가 직접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지. 니네가 무게를 직접 쳐야 근육이 늘지. 트레이너가 대신 쳐주는데 니네는 편하겠지. 실력이 늘겠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뀔 게 없고 의미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항상 파레토 법칙으로 이거는 타고난 거였고요.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 건 우리 친구들의 도움. 여기서 한번 올라간 거는 대성학원에 있었던 사회탐구, 과학탐구 선생님들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등급에서도 100분이 1%를 꽂는 그 과정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재조직하는 그 능력이 갖춰지면 되는 거야. 바꿔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5등급인데요. 상관없어. 이것만 해봐. 그러면 1등급은 그냥 꽂고 있을 거야. 정말로요. 진심으로요. 자, 따라와요. 자, 다시 채권 발행 시장은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나뉜데, 사모 발행 말 그대로 사적이겠죠. 넘버 1-2라고 쓰자. 그냥 구분이 될 거니까. 특정 투자자, 사특정이라고 바꿀게요. 사적 교섭이라고 바꿀게요. 소규모 단기 자금이라고 바꿀게요. 자, 반면 1-2 공모 발행은 공적인 거지. 그렇다고 국가는 아닌 것 같은 건 뭐겠어? 특정이니까 불특정이나 워딩 보세요. 사적이니까 다수라고 보세요. 소규모와 단기. 그럼 뭐겠어? 거액. 아마도 장기겠죠. 그러면 둘의 비교대조 포인트가 뭐 있지? 그럼 그 비교대조 포인트는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주황색으로 비교대조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사모 발행은요. 다시 한번 뭐라고? 특정. 사적 교섭. 소규모. 단기. 얘는요. 불특정. 공적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장기라는 말은 없으니까 일단 정보는 비워둘게요. 이런 봐. 처리가 딱 되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정보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처리가 된다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실전에서 이거 그릴 시간은 당연히 없지. 그럼 실전에서 안 그리니까 연습 안 한다고? 야, 그럼 실전에서 항상 프리킥 찰 때 사람이 벽에 쓰고 있으니까 네 프리킥 연습한다고 사람 세워놓을 거야? 얼마나 비효율이야. 말 같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판때기를 세워놓고 골을 프리킥 연습하는 경우는 없잖아. 판때기를 세워놓고 하잖아.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야. 샌드백 때리잖아. 누가 니네 대신 받아줘. 샌드백 맞아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실전에서 샌드백 때릴 일이 없으니까 샌드백 안 때리겠다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승엽 선수요. 헛스윙을 500번 해. 연습으로. 스윙 연습을 500번 한다니까요. 실전에서 헛스윙 할 일 없으니까 실전 대비한다고 헛스윙 안 할 거야? 스윙 연습 안 할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실전에서 안 하더라도 기초 체력 훈련으로 실력을 쌓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니까 하시라고요. 자, 계속 갑니다.
발행자가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 소화에 매출되는 규모가 적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식 경험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요? 공모 발행의 경우에. 자, 그래 공모 발행의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대안도 있어야 되겠죠. 즉 대규모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해. 여기까지. 자, 2단락 내용을 정리했어. 2단락 내용은 사무발행과 공모발행 비교대조 특징. 이제 그러면 3단락 공모발행으로 넘어가서 공모발행의 하위 정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락 넘어가 볼게요. 한편 공모발행은 발행 위험의 기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한대요. 다시 현관 펼쳐볼게. 공모발행,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 그럼 봐봐. 자, 넘버링을 했어 얘들아. 1, 여기는 1-1, 1-2, 여기는 1-2-1, 1-2-2, 다시 여기는 1-2-2-1, 1-2-2-2, 대가리 아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치거나 뭔가 자격증 시험 치면은 이렇게 하위 항목으로 뒤지게 나가는 거 볼 거야. 그거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잘 정리하세요, 이렇게. 자, 계속 봐, 다시. 공모 발행은 1-2, 연습에 우리 1-2-1과 1-2-2가 있대요. 자, 직접 발행 다시 1-2-1은 채권 공모와 관련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대. 자, 위험을 발행자가 100% 부담하는 것. 간접 발행은요, 중개회사가 인수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개회사가 부담하는 것. 즉, 리스크 테이킹의 주체가 발행자냐 중개회사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직접 발행은 발행자. 그래서 위험 부담의 주체인데 위험 부담의 주체가 발행자 100이냐 또는 인수자 쪽에 있느냐, 이 차이. 됐죠? 인수자는 전부 또는 일부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계속 봅시다. 자, 간접 발행은 또 뭐라고요? 1-2-2는 1-2-2-1과 1-2-2-2가 있대.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이 있대. 자, 다시 총액 인수는 먼저 인수한 후에 일반 투자자. 그래서 중개사 발행자 먼저 거래 이후에 일반 투자자. 1단계, 2단계. 그리고 중개사가 리스크 전액을 가져가요. 이거 물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자, 벌써 정보량 빵빵 터지고 있으니까 먼저 총액 인수부터 좀 설명을 할게. 자, 총액 인수 방식은 뭐라고요? 먼저 인수하는 중개회사가 총액을 인수한 다음에 1차적으로 발행자와 거래하고 2차적으로 일반에게 거래하나 봐. 그런데 일단 발행자한테 구입해서 판매하는 말 그대로 중개 역할을 하나 보군요. 됐니? 어려울 거 없어 얘들아. 어렵잖아. 흰색 보면 돼. 다시 설명한다. 잘 들어. 1단계에서는요. 채권이 발행되는 즉시 거래가 되는 발행시장과 그 이후에 그걸 인수한 애들이 거래하는 유통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채라고 해볼게. 대한민국 국가에서 발행을 해. 그걸 바로 샀어. 발행시장이야. 근데 예를 들면 발행해서 내가 당장 뭔가 유동화가 필요해. 현금이 필요해. 민간에 팔았어. 내가 팔았어. 사서 들고 있어. 얘한테 팔아. 이러면 유통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발행시장에서 가격 결정인데 뭐든 요소를 보겠대. 자, 발행시장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특정인과 소규모로 단기로 거래하는 사무 발행과. 왜 그러겠어요? 소규모고 단기니까 조건도 정해져 있고 특정인과 빨리빨리 거래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대규모고 장기면요 되게 규모가 클 거 아니야. 그럼 공개적으로 대규모로 해야 되는 거니까 불특정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공적으로라는 표현은 공공의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일반이라는 의미로 공모라고 했으면은 이해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있는데 채권을 발행했을 때 발행자 100% 리스크.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회사채를 발행을 할 거야. 근데 우리 회사에 지금 당장 100억 원이 필요해. 자, 발행을 했더니 한 명도 안 살 수 있죠. 그러면 100억 원의 채권이 그대로 팔리지도 않고 남아버리는 거잖아. 그럼 리스크 백을 발행자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요. 자, 내가 채권을 발행할 건데 예를 들면 중개회사가 삼성증권이라고 해볼게. 그럼 삼성증권이 일단 우리가 전체를 인수했다가 다시 판매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 자기들이 전부 다 인수해야 되니까 리스크는 100% 삼성증권이 갖겠죠. 그런 식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잔액 인수를 한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1차 발행자가 발행하면 인수자가 다 인수한 다음에 일반에게 얘네가 팔아간다는 거야. 다시. 자, 총액 인수 방식은요. 중개회사가 발행자 약정한 가액으로 총액을 인수한다. 말 그대로. 총액 인수, 총액 인수, 총액 인수. 됐죠? 100% 다 가져가야 돼. 그 다음 파는 거야. 이해됐죠? 중개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자의 판매 가격 차이는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크 테이킹은 100% 얘네가 진다고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이거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을 텐데 잠깐 좀 따라와봐요.
여러분 요즘 되게 부의 초월 차선 이런 거 유명해. 저도 찍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딱 20살에 대학을 갔다가 느꼈어요. 아, 인생 좆됐다. 잠깐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 줄게. 왜 느꼈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IMF 터지고 막 집에 돈이 없는데 막 집 팔아서 우리나라 의대 보내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보다 4살이 많거든요. 그럼 내가 중3 때부터 4년 동안 겪었잖아. 일단 우리 누나를 의사를 만들어야 일단 우리 집안이 어떻게 뭔가 해결이 되니까 저는 부담드리기 싫었던 것 같아 부모님한테.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일단 내가 자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때는 알바몬 같은 게 없었어. 그러니까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나 어떻게 운이 닿아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공장에 들어가서 월에 200을 벌었어. 그리고 한 거의 20년 됐으니까 월에 200이면 지금 거의 한 4, 500 되는 돈이에요. 그럼 굉장히 큰 돈 같잖아.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1년 학비가 보통 1,000만 원 계산하면 돼. 등록금이. 국공립 때는 한 600 정도 할 거야. 사립 때는 한 1,000만 원 할 거야.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에 내가 학비면 100만 원이야. 내가 서울에 생활을 하지 학교 주변에 원룸 한 50만 원 합니다. 밥값이요? 그때는 좀 그래도 쌌어. 학식이 한 3, 4천 원 했나? 그러면 새끼 학식을 먹고 살면 만 원, 30만 원이야. 교재비 10만 원 하면 보여요 지금? 내가 200만 원 공장에서 일해서 돈 벌면 그대로 1년 동안 다 써. 숨만 쉬고 졸업장만 따는데 공장 4년, 군대 2년, 대학 졸업 4년, 30살이 넘었는데 내가 취업이 되나? 바로 인생이 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군대를 갔어. 그래서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1시간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200 이상을 벌까를 고민을 해본 거야. 답이 안 나오다 문득 딱 나왔어요. 뭐였냐. 그때 우리 저랑 되게 친했던 장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랑 야구를 막 캐치보라고 그랬어.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야. 야 이게 정가가 50만 원짜리인데 어디 카페인가 들어가 보니까 이걸 막 30만 원에 파네? 야 너 알아봐라 그런 거야. 근데 저 당시에 누가 막 영어를 번역할 능력도 없었고 이걸 들여와서 판매한다는 발상 자체를 못하던 시절이야. 근데 보니까 미국은 소비 국가여가지고요. 보통 SS 시즌. 그래서 3월 달에 들여온 물건이 11월 달 가면 땡철이야. 이때 100달러에 들어오잖아. 이때 10달러야. 이해되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었냐. 이 30만 원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물건을 10만 원에 떼어서요. 관세 부가세 다 해봐야 15만 원 떼어주게 됐어. 그래서 안 팔리면 그냥 내가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등병 월급 2만 원 할 때 그거 막 거의 1년 가까이 모은 월급 가지고 들어와서 10만 원에 들어와서 팔았더니 한 달 만에 10만 원이 30만 원 됐어요. 그럼 30만 원이니까 2개 팔 수가 있잖아요. 이제 2개를 사와서 팔았더니 2주 만에 15만 원이 30만 원이 60만 원이 된 거야. 지수함수가 된 거야. 3주 지나니까 100만 원 돼 있고요. 4주 지나니까 200만 원 돼 있는 거야. 어머나? 다시 4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되니까 2달 지났더니. 그래서 제가 딱 1년 지났더니요. 얼마 돼 있었냐 이게 16만 원을 시작했던 게 거의 한 15, 16억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를 지금도 있어. 카페24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팔았었는데 그때 카페24 플랫폼을 같이 썼던 데가 너희들도 아는 인블리, 스타일난다. 스타일난다는 노래열에 7천억이 인수가 됐죠. 그때 나랑 그때 매출이 비슷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내가 사실 이 집은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 솔직히 이 집은 지금 2번째잖아. 저녁반에도 한 번 했었지. 근데 내가 다시 보다 보니까 내가 팔았고 내가 이렇게 큰 돈을 20대 초중반에 만들 수 있었던 이 아이디어나 채권이나 똑같은 거야. 채권도 하나의 상품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자금을 조달할 수만 있으면요. 총액 인수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내가 그만한 돈이 없잖아. 그럼 잔액 인수를 하거나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 또는 사모발행 시장에 내가 뛰어들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냐 생각이 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만 얘기할게. 너희가 요즘 부자가 되는 법이라고 강의를 하는 걸 열심히 보잖아요. 잘 생각해. 결국 여러분요.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1번. 남들보다 똑같은 분야에서 더 나은 가치를 줄 수 있다. 2번.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안다야. 자 봐봐. 결국 이거 어떻게 됐을까? 너도 나도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사오게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3년 만에 이 시장은요. 물건 가격이 3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 막 이런 거 막 강연하는 거 보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뭐 입장에서 팔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너희가 그 아이템 발굴하잖아요. 길어봐야 1년이야. 근데 그게 장사가 한번 잘 되면 2천만 원, 3천만 원도 벌어 한 달에. 그 뽕에 맞으면 안 돼. 왠 줄 알아? 딱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세금 납부할 때가 됐을 때 갑자기 5월 달에 1억을 내야 돼요. 6월 달에 갑자기 2억을 내야 돼요. 그럼 세금 때문에 빚지기 시작을 해. 두 번째.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거에 내 수익 구조가 맞춰져 버리면 나중에 세금 내고 남으면 또 수익성이 이렇게 악화되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 마라톤이고요. 여러분이 한 번 홈런 쳤다고 똑같은 구질에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속도의 공이 오지 않아. 계속 변화구고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 실력을 길러야지 홈런 한 방에 인생 역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요. 저는 이 시절에 되게 기회가 좋았던 게 이렇게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났더니 우리나라에서 야구 배트를 내가 제일 많이 유통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어떤 벤더가 나한테 연락 와서 100억을 줄 테니까 납품을 하라는 거야. 근데 병신이 그거를 거절하고 공부해 서울대를 갔어요. 아주 걔 병신이지. 그때 내가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요. 100억이라는 딜을 받았을 때 내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야. 야, 이거 컨테이너 박스 실어 오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보험이 있겠지. 아, 잠깐만. 대금 지급을 똑바로 안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안전거래 에스크로 계좌가 있어요. 이게 다 해법이 있거든? 근데 그 당시 20대 중반인 나는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이런 사업적 위험에 대해서 전혀 해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이디어도 없고 생각하는 방법도 없고. 근데 요즘은 유튜브 좀만 찾아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이 제 수강생인데 저한테 연락해서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거 물어볼 일이 없겠어요? 물어볼 일이 있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 시대는요. 예년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개천에서 용나기 좋은 시대야.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근데 왜 힘드냐? 여러분 인터넷 마약에 쪄들어 있어야 돼. 틱톡 보고 인스타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운동하시고요. 인터넷 싹 다 끊으시고요. 일단 지금 현생에 집중해서 수능날까지 집중하고 살아. 그리고 나면 분명히 뭔가 보일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생 짧아요. 우리 고3 학생들은 내년에 2번 다시 저를 보면 안 돼. 제발. 공부로.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은퇴할 거야. 진짜.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나도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 발행자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 자, 그럼 봐봐. 1차, 2차죠. 1차 일반 투자. 2차 중개사. 됐네. 그럼 봐봐. 얘네는 결국에는 인수자가 100% 다 떠안는 구조겠네. 일단 총액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는 발행자 100%. 여기는 인수자 100%. 반면에 잔액 인수는 순서가 좀 다르죠. 자, 1차는요. 누가 인수해? 일반이 인수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녀를 2차로 인수를 해. 그러면 그 인수된 걸 또 나중에 팔든지 어쨌든 하겠지만 인수한 만큼만, 자녀된 만큼만 리스크를 갖겠죠. 그 리스크는 당연히 100%보다는 작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정보를 처리하는 연습을 하시고 이 지문은 수능 기준으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최고 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 30번 역대 킬러 문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당연한 거니까 차근차근 연습하시다 보면은 실력 금방 늡니다. 계속 볼게요. 자, 총액 인수는 당연히 100% 인수를 해야 되잖아.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또 내가 총액 인수해서 팔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재고를 안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 위험 부담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재고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버틸 수만 있다면 받고 싶은 가격에 팔 거 아니야. 또 리스크를 많이 지니까 수수료도 많이 받으니 아무래도 수익성은 좋을 수도 있겠죠. 됐죠? 반면에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불구하고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을 선호하게 되는데 왜? 첫 번째, 발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대요. 그렇겠네. 왜? 괜히 중개사가 혼자 부담을 짊어지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 판매망과 전문적 지식을 통하면은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가 있으니까 괜히 이거를 중개사 알아서 해보다는 먼저 민간에다 발행하는 과정에 중개사가 역할을 또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민간이 발행한 채권에는 채무 비행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거는 민간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국가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러시아가 부도를 선언한 적이 있어. 그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개떡상했어요. 러시아가 야,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 했더니 야, 그러면 로켓을 주시겠어요? 알아서 샘플로 줄게 했는데 실수로 로켓 존나 좋은 걸 준 거야. 탱크 하나 보내주실래요? 알았어. 그냥 적당히 갖고 가 했는데 최신식 탱크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과 로켓이 뒤지게 발달했어요. 따라서 채권 발행자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해서 리스크를 해결하기도 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합시다. 자, 잔액 인수와 총액 인수, 특히 간접 발행과 어떤 비교 대조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3단락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었죠. 자, 간접 발행 선호하는 이유 첫 번째 장점 뭐라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발행자 100% 리스크를 인수자한테 분산시킬 수가 있어서. 두 번째, 인수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의 영업이라는 건 판매 능력이야. 영업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뭐라고? 신용 위험. 문제인 신용 위험을 누가? 중개사가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정보량이 벌써 뒤지게 터졌어. 그래서 내가 색깔을 바꾼 거야. 자, 길을 잃었다면요. 흰색을 따라가시면 돼요.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3단락이 끝났어. 이제 4단락이야. 한 편이니까 정보 흐름이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흐름을 한번 끊어줄게요. 4단락. 채권 유통시장은 자, 이제 뭐로 넘어갔어?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으로 넘어갔어. 자, 장내와 장외래요. 그러니까 시장 내가 있었고 시장 외라는 거야. 그러면 장내는 뭐냐? 거래소 내에서. 반면 장외는요. 거래소 밖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지금이야 다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만 옛날에는 증권회사에 가서 막 현황판 같은 거 보고 그랬었던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가 오케이 가격 얼마, 뭐 얼마, 뭔가 정해놨을 거 아니야. 거래 방식부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내 시장은 좀 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장외 시장은 아무래도 제도권 밖에 있을 거야. 이런 특징이 있겠죠. 됐어? 자,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어.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금리, 만기 등등등이 다양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장내 시장은 뭔가 표준화되는 제도 안에서 거래가 돼야 돼. 그게 어려우니까 장외 시장이 주로 이용된다는 거야. 그럼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의 차이인데 얘는 제도권 내에 있는 거고 얘는 제도권 밖에 있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변수들이 많나 봐. 그래서 장외 시장 거래가 많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4단락 핵심 내용까지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5단락으로 넘어간다. 5단락. 잠깐 또 끊을게요, 이제. 아이고.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잘 들어. 수급이란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 됐죠?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내가 채권 들고 있어. 얼마에 살래? 얼마에 살래요? 라고 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발행시장에서는 경매래. 오케이. 정리하면 이거네. 여기다 거꾸로 적어놨네요, 그러면. 발행시장은 경매.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수급. 그러네. 유통되고 있으니까 수요 공급이라는 유통 양상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될 것이고 발행할 때는 수요 공급 같은 건 없으니까 살 사람 손 드세요 해가지고 사겠죠. 자, 그럼 당연히 봐봐. 너희가 투자자면 어떻게 되겠어? 낮은 가격에 채권 매입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내가 입찰한다, 응찰한다 개념은 다를 거고. 계속해서 이 경우 입찰 조건으로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봐.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금리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래서 얼마에 살 건지야. 자, 그리고 봐. 입찰 금리라는 건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호가 단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좀 시스템 보여주면 되는데 하나 보여줄게요. 삼성증권 들어가서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하는 주식 뭐 있어요 혹시? 버크셔 해서웨이 아니? 워렌 버핏의 그 주식. 자, 봐봐.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있다고 해서 사고 싶은 게 아니야.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달러 같거든요. 그러면 338달러 1센트야. 이해됐어? 근데 봐봐. 1센트도 반으로 쪼갤 수 있고 100분의 1로 쪼갤 수도 있잖아. 근데 1센트 단위겠죠, 보니까. 호가 단위 1센트 단위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도 뭐 1원 단위든지 아니면 금액이 크면 금액이 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거래하겠다고 부른 가격, 부를 호자를 써서 호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정해놔. 너가 부를 수 있는 금리의 기준들을 정해놓는 거야. 여기는 1센트 단위인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 1센트가 여기 사이에 비어있는 이유는 뭐겠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0.78이고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은 다 거래가 돼버리니까 매물이 없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겠다고 1000개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고 좀 더 싼 가격에 살겠다고 1000개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 가격에서는 가격이 맞으니까 다 체결돼 버렸고 1000개를 이 가격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안 사니까 1000개가 잔량으로 남아 있는 거야. 1000개가 잔량으로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주식 거래 창이야. 이해됐니? 이해 안 돼도 괜찮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자, 다시 입찰 결과 채권에 배정받는 경우 낙찰되었다고 한다. 응찰 낙찰은 다 알 거니까. 너희 학교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 요즘도 그런 거 하지 않니? 대학 가면요, 그 있어요. 대학 가면 뭐 요즘 할 거야. 노예팅이라고 있어요. 노예팅.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사람 불러놓고 자, 1번 얼마에 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한 20년 전에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요즘 안 하겠죠. 옛날에 그런 거 했어요. 그래갖고 좀 잘생긴 애들 있으면 50만 원 정도에 이제 막 이렇게 하루 데이트권 이렇게 막 자기 매력 어필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푸샵 같은 거 하고 막 그랬던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쨌든 입찰과 낙찰. 이 경우 입찰 죄송합니다.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낙찰 금리, 낙찰 금액이 되고, 그러니까 입찰은 내가 들어갈 입이야. 내가 얼마에 살게요고. 너 얼마에 살 거야? 오케이. 땅 너가 받아가 낙찰이 되겠죠. 자, 금리와 채권 가격을 역을 갖는다고 되게 가볍게 툭 터는 이유 기출됐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높아집니다.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금리가 낮을수록 높은 가격에 산 거야, 얘들아. 금리가 낮을수록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 채권 물량을 우선 배분할 거야. 이해됐니? 이 핵심 원리는요, 여기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다 터진 거야. 잘 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금리가 낮을수록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니까.
그러면 제일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게 누구야? F사죠. 그러면 누구한테 배정을 먼저 하는 게 당연히 비싸게 판 겁니까? F사한테 1순위로 2순위로 줘야지. 왜? 금리가 얘가 1등으로 낮고 2등으로 낮으니까. 이해됐어? 그럼 봐. F사는 200 중에 일부 맞겠어요? 1,000억 원을 지금 채권으로 판매한다면 일단 1등으로 받겠어. 1등으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던 거예요. 1등이니까 200원 먼저 받아와야지. 자, 그런데 5번 선지는 지금 어떻게 얘기한 거야? 이 순서로 받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런데 핵심 원리는 뭐였다고?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오르고 따라서 금리를 낮게 할수록 채권 가치를 높게 책정한 거니까 너한테 낙찰 순위를 우선으로 줘야죠.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200억 써서 냈지 200억 먼저 가져가가 돼야지. 100억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 이런 게 보이는 건데 핵심 원리 못 잡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내용을 찾다가 이상한 데서 쥐려받고 터진다고요. 아시겠니? 다시 갑니다. 자, 입찰에서는 경쟁이 높아질수록 입찰금리 낮아진다. 또 얘기하잖아. 같은 원리를. 봐. 경쟁이 높아진다. 비싼 가격이 사야 되겠죠? 가격이 비싸진다. 비례해서 입찰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자, 녹색이지만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을 얘기했어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이 핵심 원리만 잡았어도 2번 문제, 5번 선지는 보였을 거다. 됐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순서를 주죠. 금리가 낮은 순서가 우선순위인 거야. 알겠니? 또 얘기해줬다. 또 얘기. 4번 얘기했다.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됐죠? 자, 채권 발행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는 그 수준에서의 입찰 금리를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 자, 소화되면 그 수준이. 소화되지 않으면 가장 높은 금리가 뭐라고? 최고 낙찰 금리라고 정의를 했는데 너무 세부 내용으로 떨어져. 그래서 구조도에는 안 담을 거예요. 다만 5달러, 6달러를 가지고 내가 아까 세심한 학생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잘 들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지문 처리보다는 지문에서는 주제 구조 중심으로 처리할 거예요. 특히 EBS는 왜? 정보량이 너무 디테일하게 빵 터져. 주제 구조 처리한 다음에 문제에서 풀이할 때 필요하면 재처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처리할 필요도 없었던 게 왜 그래? 계속 반복되는 핵심 원리가 보였어. 그게 뭐야?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의 가격,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고 따라서 얘네들한테 낙찰 우선순위를 줘야죠. 이 핵심 원리를 4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만 똑바로 잡으셔도 방금 2번 문제, 5번 선지는 딱 하고 보였다. 됐죠? 자, 또 이제 6단락 볼게요. 발행시장의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배 수입을 제고하기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그렇죠? 많이 응찰해야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방식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단일 가격, 복수 가격, 차등 낙찰 가격. 그런데 벌써 여러분 저 터졌습니다. 왜? 야, 지금 여기도 정보량이 터졌는데 5단락 경매 방식도 정보량이 터졌고 6단락도 또 터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을 때 들어서 재처리한 형태로 저는 갈래요. 크게 주제 구조만 잡아놓고. 알겠니? 이 느낌으로 보셔야 돼. EBS는. 왜냐하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 자,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는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 청산 금리로 정해서 낙찰된 물량이 정보량 빵빵 터지니까 지금 흐름이 안 잡히는데 다시 넘버링을 볼게. 자, 단일 가격으로 경매하거나 복수 가격으로 하거나 차등 낙찰 가격이 있대요. 1번 단일 낙찰 가격 방식에는 최고 낙찰 금리를 청산 금리. 왜? 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싸게 판 거야.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입장에서는 내가 빚 대신 줘야 될 이자가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싸게 팔아버린 거라고. 그래서 최고 낙찰 금리라는 건 최저가 낙찰 금액이 되는 거고 따라서 최고 낙찰 금리를 기준으로 판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청산됐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낙찰된 모든 물량에 이 금리를 적용한대. 아, 단일한 가격이니까 단일한 가격을 정해줘야 되겠구나. 그 단일한 가격은 뭐야? 최고 낙찰 금리가 단일한 가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얘네가 이렇게 지금 때려 박았잖아. 그럼 봐. 1,000억을 팔았잖아. 어떻게 되겠어?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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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200억 소진되면서 여기서 끝났잖아. 그러면 최고 낙찰 금리가 5.04잖아. 이 금액을 단일한 가격으로 다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야. 비싼 금액에 응찰을 냈어도. 이해됐니? 두 번째, 이해 안 돼도 괜찮아.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은요.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 인수 금액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채권 물량을 소개해 나간대.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1,000억을 팔 거야? 그러면 자 4.99 니네가 제일 낮은 금리 즉 제일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1,000억 중에 200억 1순위로 가져가. 너희가 2순위, 3순위, 4순위. 야 너희까지 5순위 가져가면 되겠네. 그러면 F는 4.99 금리에 받아갈 거고요. 2사는 5.00 금리에 받아갈 거고 D사는 5.02 금리에 받아갈 거라고. 이해됐어? 왜? 차등한 가격이니까. 자기가 써낸 금액대로 받으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잘 들어. 지금 F사부터 A사까지 써낸 금리가 다 다르잖아.
그런데 1,000억이 소진되는 이 시점에 최고 낙찰 금리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주면 단일한 금액이 되겠지. 이해됐어? 두 번째, 야 너희가 써낸 가격으로 받아가. 차등이 되겠지. 이해됐어? 몰라도 괜찮아.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최고 낙찰, 다시 단일 가격, 복수 가격, 그 다음에 차등 낙찰 가격. 다시 단일 가격 제가 아까 설명한 거, 그 다음에 복수 가격 있고 최고 낙찰 금리 볼게요 쭉. 다시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다시 1 단일 가격, 2 복수 가격, 3 차등 가격 낙찰 방식. 단일 가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되면 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수 가격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가져가. 세 번째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혼합한 것인데 어떻게 혼합을 했을까? 먼저 단일 가격 낙찰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리를 결정한 뒤, 그러니까 1순위는 단일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가격으로 그룹하겠대. 됐어요? 그럼 얘는 차이점이 뭐야? 그룹하죠. 그럼 봐봐. 내가 그 사이에서 얼마를 써냈든지 간에 그룹화를 하겠다는 거야. 그룹화를 한 다음에 내가 뭘 써냈든지 간에 내 그룹의 최고 금리로 받아가라고 한대요. 이해됐습니까? 끝.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단락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처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서 주제구조 처리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터져. 그래서 재처리할 거야. 다시 정리한다. 자, 집중해요. 크게 채권 거래는 발행 시점에 거래되는 시점과 이후에 그걸 받아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발행 시장에서는 사적으로 특정한 애들끼리 소규모로 단기로 사고 파는 사무 발행도 있고 좀 대규모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는 공적 발행도 있는 거야. 자, 공적 발행에서는요. 직접 발행자가 리스크 100%를 하는 직접 발행도 있으나 중간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중개회사를 통해서 파는 간접 발행이 있어. 간접 발행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인수자가 리스크를 가져가는 리스크 분산도 되고 인수자가 판매하기 때문에 채권이 잘 팔리기도 할 것이고 또 신용위험을 이런 인수자가 중간에 어느 정도 해지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수자가 중간에 끼는 방식은 인수자가 총액을 인수하는 총액 인수 방식과 인수자가 남은 잔액을 인수하는 잔액 인수 방식이 있어. 그래서 발행자가 발행한 100%를 인수자가 총액 인수해서 지가 알아서 파는 총액 인수 방식이 있고 일단은 발행자가 일반에 팔고 남는 거 100%를 중개회사가 인수하는 잔액 인수 방식이 있어. 끝! 이거야. 됐죠? 나머지는 문단 디테일 문제에서 필요하면 그때 들어오시라고. 됐죠? 자, 두 번째. 유통시장은 간단해. 뭔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장내시장. 제도권 밖에서 장외시장인데 채권은 제도권 하시기가 어렵나 봐.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주로 거래가 된다. 끝! 됐죠? 자, 하나 더 이제. 5단락, 6단락 따로는데 5단락은 뭐야? 자, 거래를 할 때 경매 방식으로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 채권 가치는 높아지는 거니까 금리를 낮게 써낸 애들일수록 일단 너희한테 먼저 주는 거야. 왜? 비싼 돈 주고 사겠다는 거니까. 됐니? 끝. 나머지는 디테일한 건 문제에서 필요할 때 문단 들어서 제철이야. 자, 선생님 이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요. 20초 잡아주시고 자 2분 드릴게. 2분 동안 아니다 그냥 5분 줄게. 15분이니까 5분 동안 묵힌 거 푸시고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용 이해도가 달라졌으니까 혹시라도 애매했던 선지 있으면 다시 풀어보시고 자꾸 세부 내용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자 크게 일단 3호와 공모로 나뉜다. 그럼 봐. 투자 특성과 작은 규모인가? 그렇죠. 올라와. 두 개 비교해보자고. 특정하냐 불특정이냐 소규모냐 대규모냐 그러네요. 그래서 투자의 특성, 특정돼 있냐 불특정돼 있냐 작은 규모는 소규모냐 대규모냐 보이죠? 특정이냐 불특정이냐 작은 규모 소규모냐 대규모냐. 자 2번 선지. 자 위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험 되게 중요한 요소고 리스크 되게 중요한 요소고 언제 리스크가 있는지 볼게요. 일로 와봐. 그러네. 공모 발행일 때 대규모니까 리스크가 있구나. 명시적이진 않지만 인과관계가 보이죠. 대규모니까 리스크가 있겠구나. 소화가 안 되는. 되셨죠? 그래서 공모 발행일 때는 당연히 대규모니까 과소 판매 위험이 있겠죠. 정답 2번이네. 공모 발행일 때 더 크니까. 사모 발행이 크다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공모가 더 크죠. 뭐 다룰 거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다른 선지 질문 좀 더 하세요. 2번 문제 아까 풀었다잉. 3번만 본다. 자, 채권 종목의 표준화가 쉬워질수록 봐. 표준화가 된다. 제도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장내 거래죠. 그러니까 핵심 원리를 잡으면서 갔었어야 돼. 핵심 원리를 잡아봤더니 제도권일 때는 장내시장, 제도권이 어려우니까 장외시장이 많이 거래됐어. 그럼 제도권에 표준화돼서 들어올 수 있을수록 장내 거래 잘 되겠구나. 자, 차등 낙찰 방식은 뭐였냐면 자 원리 해볼게요. 잘 들어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잖아. 발췌독이 아니야. 뭐 한다고? 주제와 구조를 재처리할 건데요. 자, 금리 간격이 커질수록 누구? 채권 발행자의 수익이 높아진대요. 자 봅시다. 노란색으로. 자 여기 이거잖아. 차등 금리 구간 어떻게 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뭘 적용해서 판매한다고요? 최고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애들아 그럼 보세요. 자
구간이 넓어진다고 해볼게. 그러면 5.00%부터 예를 들면 4%까지를 전부 다 최고 금리는 5%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구간을 세분화시켜서 5.00, 4.85, 4.70을 할 거냐잖아. 이해됐어? 자, 그럼 여러분 봐. 이건 누가 받게 될 금리야? 구입한 사람이 받게 될 금리잖아. 이해돼요? 근데 잘 들어. 결정된 금리가 자 5%고 4.7%일 수도 있어. 다시 봐. 이게 경우의 수라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자, 제가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자, 내가 4.00으로, 4.10으로, 4.20으로 쭈루룩 해서 5.00까지 응찰했다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구간을 좀 나눴나 봐. 그래서 구간을 예를 들면 0.2 구간으로 나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너희는 5.00에 낙찰 받아가. 여기는 4.8에 낙찰 받아가. 쭈루룩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봐. 이 구간에 속하는 애들은 4.85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거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자, 그럼 잘 들어. 4.85 입찰한 애도 낙찰은 이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자기가 입찰한 것보다 가격을 더 받았어, 덜 받았어? 더 받는 거야, 덜 받는 거야? 자, 공식은 여기 나와 있어. 금리가 낮을수록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됐니? 금리가 낮을수록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채권이라고. 됐어? 그럼 내가 입찰한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갔죠.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내가 낙찰 받은 가격이 더 떨어진 거잖아. 됐니? 그럼 봐. 케이스 1 얘야. 얘는 4.85가 5.00에 사게 됐어요. 반면에 노란색 봐. 두 번째 케이스. 얘는 이 구간을 다 퉁쳐가지고 5.0에 사겠다고 해보자. 그러면 4.10으로 써냈지만 얘는 5.0에 사게 된 거잖아. 훨씬 높은 금리가 됐죠. 채권 가치는 훨씬 떨어졌겠지. 즉 무슨 얘기야? 얘가 훨씬 싼 가격에 산 거지. 이해됐어요? 이래 헷갈리는 거야.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관계야.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싼 거야. 즉 구간이 넓어질수록 금리가 더 높게 책정이 되고 따라서 가격은 더 떨어진 거야.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사는 거야. 누가 이득을 봐? 산 사람이.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는 사람이 더 이득이라고요. 누구의 수익? 인수자의 수익이야. 됐니? 그 핵심 원리가 2번, 3번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누가 1순위로 낙찰받아? 금리 제일 싸게 써내네. 왜?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관계니까 얘가 제일 비싸게 사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등으로 비싸게 사는 애니까 1순위로 줘야 되니까 200억을 먼저 때려 박아 줘야죠. 그 핵심 원리 동일하게 쓰인 거야. 즉 금리를 높게 주면 높게 줄수록 싸게 판 거라니까. 금리 간격이 커질수록 더 구간이 넓은 금리를 가장 높은 금리로 사게 만들어. 따라서 금리는 높아졌어. 금리 높아졌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 채권 가격을 더 싸게 샀으니까 수익률은 높아져. 누구 입장에서? 인수자 입장에서. 이해됐어?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언젠간 이해될 거니까. 수능 전에 내가 이해시킬 거야. 됐습니까? 그래야 4번도 풀리는 거야. 채권 가격과 다시 금리와 채권 가격이 역으로 간다는 개념을 이해 못하면 문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리고 잘 들어라. 자꾸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요. 알고 있는 정보를 써먹은다고 가야 돼.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잖아.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 거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 정확해. 잘 들어. 나 서울대생이야. 전공자야. 내년에 그리고 석사 들어갈 거야. 은퇴하고 석사 들어갈 거야, 진짜로. 아,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강사로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한계점에 봉착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건데, 제가 이 나이까지 저는 자부하거든요. 대한민국 제 또래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고. 저 주당 100시간 넘게 됐어요. 20년 동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 제가 최소한 국어 영역에선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잘 들어. 아는 게 나와야 풀려요. 선생님 저 처음 보는 정보인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아는 걸 거야. 지금도 봐. 반비례 관계로 채권 가격과 채권 가치와 금리를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거였다는 걸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다 연결지어야 돼. 그 순간 여러분의 사고의 수준과 지평이 확 넓어지고. 국어는 그런 과목이야. 현행 수능 국어에서. 자, 다시 발행 예정 물량 대비 응찰 물량을 의미한다. 응찰률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100개를 팔았으면 100개 이상 응찰을 내야 응찰률이 100% 이상 되겠죠. 모두 낙찰되려면. 당연한 거야. 자, 당연히 사람들이 내가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살려고 해야 나한테 유리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응찰률이 낮아? 판매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또 내 생각보다 더 낮은 금리로 팔아야 돼. 일반적으로 저조한 응찰률은 발행시장에서의 경쟁이 여러분 응찰이 저조하다, 입찰이 저조하다, 경쟁이 심하다, 덜하다 떨어진다겠죠. 됐어? 그럼 봐 얘들아, 경쟁이 낮아서 생긴 문제야. 왜 경쟁이 낮을까? 이유를 생각해봐.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이겠지. 수익률도 안 좋은데 뭐하러 사겠어요? 이해됐니? 그럼 해결 방법은 뭐겠어? 수익률을 높여주면 되잖아. 됐어? 수익률을 어떻게 높여준다? 내가 사는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수익률을 높여준다? 채권 가격, 채권 구입가를 떨궈주면 돼. 채권 가격 떨구려면 어떻게 한다? 금리를 높여주면 되잖아. 이해됐니? 따라서 나에 들어갈 건 금리를 높인다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2, 3, 4 원리가 똑같은 거야. 금리와 채권 가치, 금리와 채권 가격이 역으로 간다는 공식만 적용하면 다 풀리는 걸. 이게 우리 상식과 달리죠. 잠깐 금리를 많이 주는 거는 이자를 많이 주는 건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자기의 잘못된 배경식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관계라니까. 그걸 15년 전 수능에서도 10년 전 수능에서도 최근 수능과 EBS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여기다 얹혀버리면 너무 무거워져요. 근데 일단 이 공식대로 가. 그리고 내가 아마 작년 재작년 수업에 얘기했을 걸. 이거는 필수 공식이라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나오니까 정리하라고 내가 매 수능 2주 전 찍기 수업에서 맨날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한다. 제발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일단 외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워. 머릿속에 씨앗려 박아놔. 내가 다음 주에 이해시켜줄게요. 자, 다시. 그래서 가나, 약화, 상승. 됐어? 그럼 정답하고 끝이네. 됐죠? 맞잖아. 경쟁이 약화돼서 수익성을 높여주려면 채권의 가격을 낮춰야 되고 채권 가격 낮추려면 금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수익률을 상승시켜줘야 되잖아. 됐니? 정답은 뭐 볼 필요도 없이 4번이죠. 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이 세 문항이 얘로 다 풀린다니까. 오케이? 자, 사실 이 지문은 원래 2번으로 나눠 풀었어야 돼요. 어떻게? 지문하고 같이 엮어 풀고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내가 얘만 따로 이해시키는 지문을 가져올 거야. 그리고 나서 2, 3, 4만 풀면 바로 풀려요. 알겠어? 연습 잘 하십시오. 자, 마지막 5번 문제 봅시다. (1번) 당연히 핵심 원리죠. 금리와 채권 가격. 금리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채권 가치는 떨어진다는 반비례 관계 원리, 핵심 원리 주제고요. 채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한 이유. 자,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하다까지는 나오죠. 자, 첫 번째 발행 시장은요 어떻게 한다? 경매로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유통 시장은요 수급으로서 결정이 된다. 그런데 봐, 글의 주제는 뭐야? 경매의 원리죠. 맞죠? 왜 경매를 써야 되고 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다른지 저 이거 약간 물음표거든. 좀 이따 발치도록 할게. 2번 선집. 자, 장외 거래가 더 일반적이었죠. 왜? 표준화. 즉 제도권으로 들여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장외 거래로 간다. 3번. 채권 발행 시장에서 가격 결정 시 상이한 낙찰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 1번, 2번, 3번 있었던 것 같죠. 이것도 잠깐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좀 이따 발췌독 할 거고 얘는 6단락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채권 공모 발행에서 중개상을 통한 간접 발행과 직접 발행이 선호되는 이유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라고. 아마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을 비교한 3단락 주제로 잡혀서 저는 얘는 보였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얘를 볼게요. 자, 4번 선지부터 한번 봐볼게. 자, 갔더니 세 가지 방식이 있대. 있네. 보이시죠? 응찰률을 높이기 위한 경매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 다시 경매 방식을 세 가지 쓰는 이유는 응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됐습니까? 또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경매 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구조잡은 그냥 보이잖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지문은 그런 지문이야. 금리와 채권 가격이 역관계라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이미 기존 기출에서 또는 앞으로라도. 그래야 수능에서 대비가 돼. 문제는 이해가 안 됐어? 그래도 이 반복되는 원리만 똑바로 잡아도 풀리잖아. 원리만 똑바로 잡아도, 구조만 똑바로 잡아도 풀리잖아.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요. 됐니?
그래서 6단락의 인과구조로 세팅한 거 보이잖아. 자, 그럼 2번 손주도 확인해 봅시다. 주제구조 재처리해 봅시다. 채권 발행 시 유통시장에서 가격 결정이 상이한 이유. 자, 그럼 봐. 발행 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죠.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하다. 1, 2달락, 다시 1번과 2번을 다룬 1단락은 그냥 언급만 한 정도고, 그럼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데 얘를 쓰냐 5단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단락 주제구조 재처리 가봅시다.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대? 이유가 없네. 인과구조 잡아볼까요?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 결정, 경매 방식에 따라서 가격 결정. 이유가 없어. 근데 보이시죠? 정답은 구조 다시 한번 잡아봤더니 2번 끝이구나. 됐어? 결국에는 주제구조로 가라고.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세부 내용을 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흰색을 보면 정말 핵심 정보만 들어왔고요. 핵심 정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보들만 가져온 거야. 근데 그 자체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30단위를 안 넘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봐, 30단위를 안 넘어간다고. 물론 문단별로 좀 더 쪼개보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핵심 원리 하나.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주제구조 재처리하는 게 핵심이고, 잘 들어. 여러분이 사회나 과학 또는 그게 역사든 영어든 국어든 뭐든 좋으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걸요, 백지복습이나 다시 한번 여러분 손으로 재처리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진짜 머리가 쭉쭉 좋아지고 지수함수로 좋아진다 얘들아.